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6월 산업 생산이 자동차 수출 부진 여파 등으로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위축되면서 설비 투자는 2000년 하반기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확정 실적에서 14조 8,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해 4.94% 감소한 것으로 반도체 판매에서 호조세를 보였지만 스마트폰을 포함한 IT와 모바일 부분의 실적 하락이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화학이 전 세계 화학기업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화학학회가 발행하는 전문지 케미컬 앤 엔지니어링 뉴스가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 등을 종합 분석해 발표한 결과 LG화학은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하며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하루 만에 상승으로 전환된 우리 시장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지만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좀 견조한 흐름으로 반등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은 좀 찜찜합니다. 자, 일단 어제장에 우리 시장을 뒷받침해줬던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이어진 상황이고요. 동시에 거래량은 전날에 이어서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추세적인 하락 속에서 확실히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자, 폭염만큼이나 정말 답답하고 좀 힘든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렷한 모멘텀이 부재할 시장 속에서 이제 내일부터는 8월의 첫 거래일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의 마무리와 그리고 내일장의 투자 전략까지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세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8% 상승한 2295.26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4% 상승한 775.52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 실적 발표 이어졌었던 삼성전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됩니다. 0.54% 하락한 46,250원에 SK하이닉스는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으로 0.47% 상승한 86,3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CJ E&M 연일 상승세 이어오면서 0.17% 상승한 23만 1,900원에 메디톡스는 하락하면서 71만 7,800원에 오늘장 마감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장입니다. 어제장에 저희 학 과장님께서 탄탄하게 챙겨드린 전략들 잘 챙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도 학 과장님과 함께 하겠고요. 그럼 먼저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 시황 분석론 이어갑니다. 자, 오늘도 학 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까요? 학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 과장님, 어제장에는 좀 하락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 만에 좀 상승으로 이어갔는데 오늘 시황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까지는 뭐 특별하게 변화된 건 없어요. 혼조세 지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큰 무리가 없다면 그냥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에 대해서 일단 계속적으로 좀 거래량도 최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딱히 특별한 그런 점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일단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어제장에는 좀 받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현선물 쪽에서 모두 좀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시황 분석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21선 돌파 상태입니다. 어쨌든 돌파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혼조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완전히 이제 역배열 상태인데요. 코스피와 연동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5일선이 21선 돌파했어요. 지금 분명히 돌파했죠? 네, 돌파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4일 연속 지금 사실상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상태에서는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나마 5일선 21선 돌파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등 시그널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그냥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하락추세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네, 61선이 이제 이탈했으니까. 자, 61선이 이탈하면서 하락추세 시작됐고, 이럴 때 제가 종목 매매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5일선, 21선 돌파할 때 이때 매수하라 했잖아요.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인 매수 시그널은 나온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이미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4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현재 이제 이런 상태인데 조만간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코스닥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코스닥 보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역배열이에요. 왜 역배열이냐? 장기 이동평균선이 더 위에 있죠. 네, 단기보다. 5일선이 맨 아래에 있고 20일, 60일, 120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역배열인데 어차피 코스피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 혼조세의 지속이다. 조만간 방향성이 나오기 직전에 그런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교시 시황 분석론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시황 분석을 다시 한번 좀 도와주셨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5일선이 21선 돌파 상태로 혼조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화요일장이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기술적으로 역배열 상태로 코스피와 현재 연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두 부분에 있어서 7월 마지막 거래일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까지 1교시 시황 분석론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1교시 저희가 또 가뿐하게 뛰어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론 안에서 관심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장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은 종목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시황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KCC 그리고 현대유아 두 종목을 제가 오늘 관심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이유는 KC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료에 의해서 반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대유아는 최근에 계속 하락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반등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일단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시황보다는 종목 위주로 시장을 좀 풀어가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오늘의 두 가지 관심 종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KCC와 현대위아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왜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학 과장님,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눈에 띄신 이유 어떻게 좀 풀어주실까요? 네, 두 종목을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 오늘 사실 재료로 올라간 거예요. 실리콘 업체를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이 올라간 거죠. 인수도 아니고 인수 추진. 솔직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제 오늘 꼽아봤는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일단 그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요. 미호자는 그냥 관망해 주세요.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차트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올랐어요. 오늘 올랐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추세로 한번 보자고요. 보세요. 추세로 본다 그러면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계속 하라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이었어요. 그때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0만 원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계속 흘러내려서 최근에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2014년 이후로 보세요. 2015년도 내려갔죠. 16년, 그 다음에 17년에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올해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1월 말에 고점 찍고 밀리고 다시 반등 나왔다 밀리고 계속 이런 패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투자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투자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기 반등 나왔어요. 이럴 때 상당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무 이유 없이 올라왔을 때하고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을 때하고는 이게 또 해석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KCC 설명드리면서 작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상승과 하락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등락은 또 호재가 있냐 없냐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씩을 믹스하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럼 어떤 종목이 가장 좋냐? 첫 번째, 호재가 없으면서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 호재가 있으면서 올라간 겁니다. 세 번째, 악재가 있으면서 내려간 거고요. 네 번째, 악재가 없으면서 내려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등락,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있고요. 호재의 유무, 호재가 있고 없고. 각각 이제 등락과 호재 유무를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거를 이제 합성하면 네 가지가 되잖아요. 가장 좋은 종목이 어떤 거냐? 호재가 없으면서도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호재가 있으면서 올라간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악재가 있으면서 떨어진 거예요. 가장 나쁜 건 뭐냐? 악재가 없으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이런 시비가 엇갈리냐? 사실 두 번째가 뭐죠? 호재가 있으면서 올라간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악재가 있으면서 내려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왜 첫 번째가 제일 좋냐? 호재가 없음에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뒤늦게 호재가 터지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잖아요. 정반대로 악재가 없으면서 내려간 종목이 제일 나쁜 겁니다. 시장에서 밝혀지질 않았지 뭔가 감춰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악재가.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안 그래도 내려가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나쁜 뉴스가 나오면 이게 설상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그럼 KCC는 오늘 어떤 케이스일까요? 일단 두 번째죠. 호재가 있으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KCC가 그냥 오늘 특별한 이유 없이 올라간 게 더 좋았다는 거죠. 근데 호재가 있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인수를 확정하거나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인수 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뭐 계약 유력하다 이러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뭐 추진을 포기한다. 아니면 뭐 무산될 것 같다. 이래버리면 급락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재가 나와서 올라갔지만 좀 불안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매도하자. 왜? 트렌드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거시적인 트렌드가 이미 무너진 건데 지금 반등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KCC는 사실 종목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코스피 우량주 5종목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이 5종목만큼은 언젠가 지수가 대폭락했을 때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거 5종목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CC예요. 하지만 지금은 트렌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차트로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시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번 추세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참 안타까울 정도로 내려갔죠. 2014년의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KCC랑 거의 똑같죠. 2014년. 그리고 작년에 지수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역사상 최고가도 이제 올해 갱신해주고 했었는데 그때도 어때요? 이렇게 박스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갔어요. 정말 최악이죠. 왜 그랬을까요? 운송장비 자동차 업종이 안 좋으니까 내려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빠져나오기 반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이제 약간 올라왔다고 던지긴 너무 아쉽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더 갖고 계셨어요. 조금 더 갖고 보셨다가 던지기 바라겠고요. 없는 사람들은 지금 굳이 이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2014년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4년 전이에요. 그리고 계속 내려와요. 그렇다고 자동차 업종이 지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자동차 업종이 뭐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돼요. 왜? 계속 가니까. 근데 이게 하루 더 갈지, 뭐 길어서 뭐 한 3일 더 갈지, 아니면 그냥 내일부터 다시 빠질지 몰라요. 추세는 이미 꺾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없는 사람이 들어가긴 모호하다. 근데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버텨보자. 왜? 여태까지 손절 안 하고 버텼는데 지금 던지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좀 더 차트를 보실까요? 보세요. 자, 최근에 보면요. 이게 정말 너무나 정말 잔인할 정도로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최근까지 매수했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손해라고 보면 돼요. 네, 절대 다수.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4년 전에 산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작년에 매수한 사람들도 손해입니다. 올해 매수하신 분들도 어때요? 대부분 손해봤다는 얘기죠. 그럼 최근에 저점 찍고 올라왔으니까 여태까지 안 던지는 거 지금 던진다는 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더 보유하자. 다만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매도하자. 사실 적절한 선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왜 해드리냐? 최근에 지수 고점 찍고 내려가면서 트렌드가 안 좋았던 우량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이거하고 비슷한 패턴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본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3대 집착 때문에 망가진다. 첫 번째 매수가 집착,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그 본전 심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격에 잡았든 뭐 지금보다 뭐 한 1.5배에서 잡았든 아니면 2배에서 잡았든 그거를 따지면 안 돼요. 나름대로 최대한 이번에 반등했을 때 고점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지수는 무너졌고요.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가기 반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황 분석론을 통해서 관심 종목까지도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2교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2교시는요, 투자 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짝에도 이 2교시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내용에 대해서 좀 교육 내용 전달을 좀 도와주셨는데, 자, 오늘에 대해서도 오늘 내용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시간은 평촌 대표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투자 교육 오늘도 이어갈 텐데, 자, 지금 학과장님, 일단 뭐 1교시에서는 시황 분석,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 자, 오늘 2교시에서는 어떤 교육을 오늘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 어제와는 조금 더 다른 교육 내용이겠죠? 네, 매주 월요일에는 정석 투자 교육을 해드리고요. 화요일에는 종목과 관련된 이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어떤 그 속성,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짧은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달해 드리면 이 방송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는 어떤 그 의미가 있잖아요. 현재 방송 보시는 분들 보면은 뭐 1년도 안 된 초보자들도 있고요. 10년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시장 메커니즘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정석 투자 교육, 화요일에는 종목과 연관된 어떤 이런 그 일종의 특강 형식으로 해드리겠는데요. 자, 오늘은 먼저 개념 설명을 해드리고 구체적인 종목으로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 그거예요. 뭐냐면요. 공공재 개념의 종류와 특성,
대응 이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공공재 개념의 종류와 특성 대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종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코스피에도 그렇고 코스닥에도 그렇고 많은 업종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코스닥은 큰 의미가 없고요. 코스피 쪽에 그 공공재 개념의 업종이 뭐가 있냐? 바로 통신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네, 통신업종과 전기가스 업종. 그런데 그러면 이것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첫 번째, 국가 경제 발전과 업종 발전이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할수록 잘 사는 나라가 될수록 같이 올라와요. 같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력이 떨어진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통신업종이 발달을 덜 하겠죠. 왜? 국민소득이 약하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륙을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쨌든 그 국가 경제 수준이 떨어진 나라들에서 그냥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많이 씁니까? 안 쓰잖아요. 인터넷 많이 씁니까? 안 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어때요? 전기 수요가 많잖아요. 일반 가정용도 있지만 산업용도 많고 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대부분 다 아파트 생활하고 좋은 주택에 생활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성이 뭐냐? 국가 경제 발전과 업종 발전이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지고요. 좋으면 같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 20년 전보다 어떤 국가가 상당히 경제 발전했다. 그럼 그대로 연동되는 거예요. 반대일 경우는 그 반대가 되겠죠. 두 번째가 뭐냐?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국가적 통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업종들은 사실 업종 분류만 해놨지 사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기전자가 있다, 뭐 운송장비가 있다, 뭐 철강금속이 있다, 뭐 이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전기전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위시에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운송장비에서는 뭐 현대차 비롯해서 또 있잖아요. 철강금속은 역시 포스코 비롯해서 있는데 이 기업들은 철저하게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계획경제 시스템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가적 통제가 심합니다. 왜? 일종의 그런 게 있어요. 통신업종이나 전기가스 업종은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국가 경제 발전과 업종 발전이 정비례한다. 무슨 얘기냐? 국가가 잘 살면서 같이 돈 버는 거예요. 국가가 잘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수익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나름대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아버려요. 반대로 이 상태로 가면 진짜 회사 무너지겠다 싶으면 살려줘요. 왜?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드린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기업 개념의 그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박이나 쪽박이 나오죠. 반도체 지금 엄청나게 호황이면서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어떤 업종마다 그렇게 막 초대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매출이. 반대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완전히 망해서 부도나갖고. 그런데 이 업종들은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어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실적이 되게 좋잖아요. 통신업종이라든가 전기가스 업종,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은 국가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국가가 잘 살아서 지금 덕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합니까? 실적을 어느 정도 조절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제 적자가 몇 년 연속 지속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식으로든 살려줘요. 왜? 통신하고 전기가스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간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개념의 업종입니다. 과거에는 뭐 통신업종이 뭐 무슨 뭐 성장주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제한적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인구가 뭐 지금보다 한 2배 늘어난다. 그럼 성장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근데 여기서 더 이상 크게 성장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구도 지금 한 5년, 10년 정도 가면 이제 정점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미 생산활동 인구는 지금 줄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누군가 한 사람이 사망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인원이 맞춰진 상태에서 그 수요는 이제 좀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성장주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치주 개념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포인트가 있어요. 성장주 개념의 주식들은 지수가 상승할 때 좋습니다. 반대로 가치주 개념의 주식들은 지수가 하락할 때 그때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응은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수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공공재 개념은 일단 통신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이 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국가 경제 발전과 업종 발전이 정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발전해도 해당 업종이라든가 해당 기업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쪽에. 근데 이거는 거의 정비례해요. 두 번째,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한다. 세 번째, 가치주의에 가깝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수 바닥권에 매수하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종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보세요. 자, 보시면 화면에 나가 있는 시점이 2016년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수가 언제 고점 찍었죠? 2018년 1월 하순. 지수 고점이 여기였어요.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수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좋았을 때 이건 내려갔어요. 왜? 한전이 순이익이 크게 나니까 사람들 좀 반발이 많았잖아요, 국민들이. 전기요금 높다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때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죠. 이번엔 LG U 플러스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작년, 그러니까 7월이었습니다. 그때 고점이었어요. 17,000원대.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수가 올해 1월에 고점이었잖아요. 이때까지도 해서 계속 출렁거렸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잘 나가던 2017년에 그토록 잘 나가던 전기전자, 금융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어때요?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재료 이건 올라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가 LG U 플러스인데요. 자, 반등하고 있죠? 지수는 안 좋아요, 지금. 특히 6월, 7월에 지수 안 좋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최근으로 압축해드리면요. 어떻습니까? 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냥 이미 3월에 저점 찍었다가 한번 반등을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스피 지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3월에 한 이쯤 됩니다. 대략. 그리고 더 이상 못 가고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어때요? 강하죠.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강세장일 때 들어갈 업종이 있고요. 약세장일 때 들어갈 업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공공재 개념의 주식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경기 방어죠.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과거에는. 경기 방어죠.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공공재 개념의 주식이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것도 표현이에요. 공공재 개념의 주식. 그래서 통신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이 어떤지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배웠으면 나중에 언젠가 이제 지수가 대폭락을 해요. 그리고 바닥 찍고 올라가요. 그때 이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거 안 들어가죠. 그때는 성장주 개념의 주도 업종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배워둔 이 개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투자학개론 시간에서는 일단 종목과 업종에 대한 히스토리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도 업종이라든지 관심 있는 업종 안에서의 그 종목들을 어떻게 또 적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공공재 성격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 통신업과 전기가스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LG U 플러스를 비롯한 KT, SK텔레콤 그리고 전기가스업 안에서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기가스업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가치주의 성격으로 바라보셔라라는 그런 분석론까지 투자학개론 시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교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문사항 좀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질문했어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첫 시간이었는데 질문에 관해서 또 학점이 나가게 되는데 그 학점이 참 재치 있게 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또 어떤 학점을 받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5596님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는요. 샘표식품을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는 38,89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학과장님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샘표식품이 올라왔습니다. 내수주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질문 어떻게 좀 풀어주실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약점을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손절을 안 지켰어요. 매수 가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특성을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재매수인지 설명드리겠는데요.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고평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매수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왜? 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간지 아십니까? 바로 그 미중 무역 전쟁 그런 테마로 올라간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될 때 그때 뭔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샘표식품이 올라갔었는데 매수 가격 자체는 사실 문제 없어요. 왜? 이게 무조건 떨어졌다고 저 가격이 잘못되냐? 이건 아니죠. 예를 들자면 뭐 이쯤에서 매수했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 정말 뭐 D나 F라고 봐야 돼요. F는 뭐 완전히 이제 인정이 안 되는 학점이고요. 뭐 D는 재수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네오박스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분이 실수한 게 뭐냐? 손절 안 했어요. 손절을 10% 반드시 시켜주라 했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관련돼서 제가 판단할 때는 또 한 번 가긴 갈 겁니다. 왜? 미중 무역 전쟁은 끝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었죠. 트럼프는 뭐랄까요, 좀 그 명분과 실리를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중국하고 어떤 그 무역 전쟁이 이제 표면적 명분은 뭐죠? 경제입니다. 경제. 그런데 이면적 실리는 뭐냐? 정치예요. 자기 지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5월만 해도 어땠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서로 좀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두고 보세요. 트럼프가 내지를 겁니다. 반드시 싸울 겁니다. 왜? 그걸 점잖게 합리적으로 타협해갖고 무역을 조절하면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나도 이론적인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막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지지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2020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작업을 다 하고 있다고 이미 뉴스에 나왔잖아요. 올해 11월 중간선거도 아니고 2020년 대선.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원리를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또 싸운다는 거죠. 그럼 언젠가 또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손절 원칙을 안 지켜주셨는데 손절하고 나서 또 기회를 도모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은 계속 관찰하다가 너무 심하게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한번 예측 매매 해보셔도 됩니다. 확인 매매는 뭐냐면요. 일단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살짝 눌림목 나올 때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확인 매매예요. 반대로 예측 매매는 뭐냐? 계속 빠지는 종목입니다. 어디가 바닥일지 몰라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빠지면 예측 매매가 가능하니까 손절가 원칙만 잘 지켜주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샘표식품 첫 질문으로 여러분들 좀 질문 풀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38,850원. 매수가가 좀 아쉬운 상황으로 C 학점을 받으셨습니다.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내용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다음 질문은요. DMS가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8,130원에 비중은 60%. 비중이 좀 많이 실으신 상황입니다. 학 과장님, 일단 두 번째 질문은 DMS가 올라왔습니다. DMS 학점도 궁금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D라고 볼 수가 있어요. D. 그러니까 왜 D냐면은 뭐 재수강하면은 더 학점을 더 딸 수도 있겠죠. 왜 D냐? 이 종목 60%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번에 60%를 매수했는지 분할매수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분할매수 같아요. 한 번에 매수했다 그래도 문제고요. 일단 전략은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입니다. 대충. 근데 제 판단에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한 이쯤에서 이렇게 한번 분할매수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지금 벌써 8개월 이상 홀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절도 안 했죠. 비중이 너무 높죠.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한 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동그라미에서 매수했다고 치면은 이 열을 막느라고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죠. 그리고 다시 뭐 이쯤에서 잡든 이게 정석인데 역시 손절 안 했어요. 그리고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손절을 철저하게 대응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DMS의 학점은 D 학점으로 본방사수에 대한 평가를 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정석투자 본방사수 꼭 하시면서 A 학점까지 달려가는 그날까지 좋은 현명한 투자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5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속보 내용도 함께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S&P 500 지수는 오른 상승세로 좀 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자, 나스닥의 출발도 역시나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0.4% 오른 766점, 7,661.94로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도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도 역시나 111포인트 오르면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을 비롯한 다양한 또 테크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또 외신센터 연결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한 소식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도 확인합니다. 끝자리 7513님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YN텍을 매수가 4,770원에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학 과장님, YN텍이 올라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학점이 주어질까요? 네, 역시 C학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네. 똑같아요. 손절을 안 해요.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가 맞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손절을 안 하는 습관을 들이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길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YN텍에 대한 학점도 C입니다. 일단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매수가가 지키는 것과 그리고 손절 라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꽤 등급 조정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도 만나봅니다. 다음 질문은요. 빅텍 질문 주셨고요. 매수가는 2,8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과장님, 빅텍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빅텍은 학점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건 A학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확률상 중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 반등이 나오면 중기 홀딩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600원에 이탈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보세요. 왜? 부담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북한 문제는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일단 가격 메리트도 있고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빅텍은 A 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중기홀딩 또는 2,600원이 이탈되면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도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질문으로 이어가는데 마지막 질문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끝자리 533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썸에이지를 4,23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 과장님, 썸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점이 주어질까요? 네, 이분도 C학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분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매수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좀 아쉽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손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것도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현재 이게 적정주가 6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비한다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고평가돼 있죠. 가격이 아주 낮은 것도 안 했죠. 손절 안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학점을 C학점으로 분발하세요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 풀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의 박나경입니다. 네,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먼저 좀 전달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애플의 실적이 가장 이슈인 하루입니다. 네, 지금 이제 뉴욕장은요, 이 나스닥이 이어서 이 애플주에 대한 실적 기대로 인해서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stocks pop at the open and the Nasdaq tries to bounce off the mark met after a three-session dropping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네, 이어서 이제 다음 이슈 먼저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국 이제 중앙은행 관련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 이어서 또 일본 중앙은행 BOJ죠. 또 영란은행 BOE도 역시나 이번 주 이 통화 긴축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Bank of England rate hike helps lift the pound, but Brexit dangers remain이라고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영란은행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여전히 이 브렉시트의 위험이 남아 있다는 이 소식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다음 달 2일이죠. 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지금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이 없을 경우에 현재 지금 1.31달러 수준인 파운드화 대비 달러 환율이 1.28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지난 3개월 동안 4.5%가량 절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0.25%포인트 인상한 뒤에 현재까지는 0.50%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연준을 포함해서 지금 4대 주요 중앙은행이 모두 긴축 전환에 시동을 걸게 되는 셈입니다.
네, 지금 유럽중앙은행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올해 12월 완전히 종료하기로 했고요. 또 일본 중앙은행은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개월 만에 장기금리 상승을 용인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통화 완화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 경기 과열, 그리고 통화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축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영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긴축에 나설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영국의 경우에 이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이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브렉시트 가능성을 10%만 반영한다고 해도 이 금리 인상은 올바른 정책 결정이 아닌 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로이터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이란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제 이란과의 핵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유럽의 몫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더니 이란에서는요, JCPOA, 즉 포괄적인 공동 행동 계획에 복귀해야 한다, 즉 핵협정에 복귀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하니 대통령은요, 신임 이란 주재 영국 대사를 테헤란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은요, 이 중동의 긴장을 조성하려 한 적이 없고 이 해협들 문제에 지금 발생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서 이 호르무츠와 또 바브 알만데브 해협 봉쇄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츠 해협은요, 전 세계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금 주요 요충지인데요. 지금 지리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라크 또 이런 주요 산유국들의 유조선이 대부분 이 해협을 통과를 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미국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했지만 실천에 옮긴 적은 없는데요. 또 이번에도 역시나 경고를 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영국 대사를 만나서 그간의 이란 측에서 나온 경고와 비교해서 좀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이 핵 합의를 불법적으로 탈퇴했지만 이란은 유럽과의 관계는 기꺼이 증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럽 측이 이란에 제안한 핵 합의 유지안을 실제 지키기만 한다면 유럽과 좋은 관계가 원활하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영국 대사 역시나 유럽도 핵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란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원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핵 합의가 어그러진다면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쌍방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핵 합의에 서명한 영국, 프랑스, 독일, EU 등은 이 미국의 핵 합의 탈퇴 이후에도 이란이 계속 원유를 수출하고 또 거래할 수 있는 안을 이달 초 이란에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전달된 바가 없는데요. 지금 오일 이슈,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11월 달까지 주요하게 이슈를 점검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어제장 전일장에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좀 반등을 이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애플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또 우리 기업들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앞서서 지금 뉴욕 증시 개장도 받고 일단 소식들 애플에 대해서도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까요? 네, 해외 증시 브리핑을 이틀째 듣고 있는데 딱 저는 듣기만 하거든요. 화면 안 보고. 근데 상당히 요약을 해드리니까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수요일은 단기 최대 변곡점입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방향성 매매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일은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올라가면 일단 인정하고요. 반등 더 나오는 거고요. 밀리면은 그것도 역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현물이든 파생이든 일열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 대비로 해서 작게는 10, 많게는 15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거기에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장의 전망 뉴욕 증시 연관 지어서 또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내일장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또 하락이 나온다면 또 그 하락으로 또 좀 같이 좀 가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시고 상승 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에 좀 순응하시면서 가시라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까지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학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과 함께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